권한 없는 최룡해가 어떤 권력의 핵심이다. 상징적인 인물들은 이제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는. 예를 들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뭐 건강하거나 이렇게 팔팔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오늘 모신 분은 북한전략센터 평양24 대표시죠. 강철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룡해 후견체제 확립이라는 키워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얼핏 봐서는 최룡해가 상당한 권력을 장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온 이제 최고 엘리트들, 네. 외교관도 있고 또 뭐 북한의 정보기관에 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과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국회 보고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근데 한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야, 근데 국회 조사 보고서에서 어떻게 그런 엉터리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상식적으로 지금 최룡해가 뭐 북한의 권력을 뭐 장악을 하고 뭐 이제 파워 엘리트 중심으로 이제 뭔가 세력을 형성했다는 식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 현실을 뭐 조금만 파헤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그야말로 이제 한국식의 시각에서 네. 최룡해를 바라본 이제 그런 아주 엉터리 보고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보고서를 좀 봤더니 조금 이제 뭐 잘 이렇게 뭐 엮어대긴 했어요. 뭐 최룡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누가 어떻게 연계돼 있고 어떻게 연계돼 있고 뭐 이런 쭉 연계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설 만한 그런 근거가 되냐?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북한식 어떤 그 이 현실에는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한국식의 사고 방식이라서, 최룡해,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최룡해를 갑자기 권력의 중심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오히려 최룡해 목숨이 좀 이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실제로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렇게 그 어떤 누군가가 부각이 되는 이런 네. 움직임이 나오거나 그게 뭐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러면 좀 위태로워지나요? 북한 내에서? 그러니까 북한 이제 정보기관이나 또 이제 김정은 서기실, 우리 말하면 이제 뭐 청와대나 용산 거기에 이제 뭐 이런 핵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대한민국의 정보를 지켜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비공개 정보도 있지만 공개된 정보도 이제 항상 보는데, 이제 독재자들이라는 게 이제 항상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전혀 근거가 없긴 하지만 혹시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거명이 돼서 이제 숙청당한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주 비밀 특사로 내려와가지고 남북한 어떤 그런 이제 합의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류경 부부장이 이제 북한의 실세다. 그러니까 실세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내면적으로 이렇게 실세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국의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면서 결국은 류경 부부장이 처형됐던.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최룡해의 어떤 그 입지를 이야기하면서 뭐 공식적인 조직,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막 뭡니까 총참모장, 뭐 부총참모장, 조직부국장 뭐 이런 근무했던 사람들 뭐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최룡해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되게 불안해할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최룡해라는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최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항일빨치산 핵심 멤버인데, 이 최연이 김일성이 이제 후계자를 정할 때 누구를 세울까 이제 저울질을 했거든요. 네. 근데 김일성의 머리에는 그 이제 차남이었던 김평일 씨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최연이가 이제 그 장자순계 원칙을 내세우면서 김정일 옹립을 이제 총대 메고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최연의 아들 최룡해는 자연스럽게 이제 김정일과 친하게 됐고, 한때는 이제 아버지와 우형제처럼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 때부터 북한 이제 뭐 어떤 빨치산 계열이나 뭐 이런 중앙당 이런 간부들 속에서 최룡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탄탄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몇 번 이제 혁명화도 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장성택과 최룡해가 이제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네. 후견인 역할을 했죠. 했는데 이제 장성택을 채용할 때 최룡해는 약간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한번 이제 잘릴 뻔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일발치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분을 이제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룡해를 이제 권력 초기 때에는 이제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민군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인민군대 당 조직의 총책임자니까 세죠. 자, 이런 것도 했고 여러 가지 간부직을 했는데 최룡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런 그 권력의 파워 가능성 때문에 이 독재 정권은 항상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견제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죽어야 되는데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죽이진 못하고 이제 권력을 슬슬 이제 축소시키면서 나중에는 현재 직책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네. 이걸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이 든 다음에 아무 쓸모 없을 때 이제 상징적으로 올려놓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이게 누가 했냐면 김영남 씨라고 혹시 들어봤었죠? 네네,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거의 김일성 때부터 권력에 붙어 있던 사람인데 거의 아부와 이제 이런 간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영남 씨가 유일하게 혁명화도 한 번도 안 가고 아주 이제 군신했던 이제 그런 자인데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국회의 이제 그 위원장, 국회의장 그런 건데 북한은 이제 국회의 권한이 없습니다. 전혀. 네. 그냥 이제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뭐 말이 입법부지 그냥 뭐 김정은이가 뭐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는 이제 그런 조직의 수장. 거의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이제 그런 조직의 이제 위원장을 최룡해가 맡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권한 없는 최룡해가 어떤 권력의 핵심이다. 이거는 이렇게 약간 북한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한국의 이런 보고서 때문에 요즘 좀 몸조심 좀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최룡해가 과거에 임명했던 뭐 지금 뭐그 리영길 네. 인민군 청참모장 이런 사람들 국방상인가 뭐 됐는데 그 최룡해가 과거에 썼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전면에 있긴 있어요. 네. 예, 주요 요직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룡해 라인이 뭐 핵심이다 뭐 이게 이런 보고서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최룡해가 올렸을 뿐이지 임명은 김정은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심은 이제 물론 이제 없겠지만 혹시 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혹시 최룡해가 뒤에서 뭐 힘은 없지만 조정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쿠데타 같은 것들을 꾸밀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룡해가 이 보고서 때문에 그 최룡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축군들까지도 이제 의심을 받는 이제 그런 뭐 아마 상황은 되겠죠. 네. 근데 아까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좀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경쟁자 관계였고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이 최룡해를 활용해서 그 장성택을 찍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확고한 2인자로 본인이 그렇게 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장성택이 숙청될 때. 그러니까 그 최룡해는 이제 상징적인 권력의 2인자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인민군 청정지국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룡해 꼬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성택은 직책에 상관없이 그냥 김씨 일가의 어떤 그 사위이면서 노동당 행정부 이제 부부장을 했고 이제 이런 막강한 권한 때문에 뭐 최룡해가 뭐 설령 장성택보다 위에 있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관계 없고요. 네. 그냥 장성택의 동생처럼 돼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최룡해 입장에서는 내가 인민군 청정지국장인데 장성택하고 같은 레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택과 최룡해의 관계는 거의 우형제 관계이다 보니까 뭐 권력의 욕심이나 뭐 약간 고가운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장성택이라고 하는 바람막이가 없으면 이제 권력의 어떤 그런 이제 들어오는 위험성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장성택이가 있는 게 자기한테 훨씬 좋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장성택이를 죽이면 자기가 권력의 2인자가 될 것이다. 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하수의 생각이고 최룡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이를 뭐 견제하려고는 했지만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좀 약간 성취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네. 소위 김정은의 고모죠. 이 사람이 이제 장성택과 관계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뭐 이혼하거나 뭐 이제 별거하는 것과 남편을 죽이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김일성이 인정했던 사위고 네. 자기 오빠 김정일이 인정했던 그런 이제 매제 관계인데 그 조그만 이제 김정은 따위가 이제 처분할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뻘이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경희도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혁명화를 보내거나 이런 숙청을 하는 건 좋은데 처형은 안 된다. 자기가 개인 감정은 떠나서 자기는 이제 국가의 한 이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이제 반역자라고 처단되게 되면 자기의 위신은 뭐가 됩니까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경희가 뭐 한간에는 자기 남편의 처형을 찬성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들려오는 내부 정보에 따르면 김경희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최령에는 이제 김경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던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현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현준이가 이제 권력의 핵심이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장성택의 처형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김정은이가 그 말을 무시하고 처형으로 몰고 간 거죠. 아, 그럼 이게 김정은에 의한 결정이었군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앞장섰냐면 김원홍 국가보위상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네. 김정은의 말을 집행한다는 그런 이제 뭐 명령을 둥이었고 칼질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의 위상을 올리려고 한 겁니다. 네. 김원홍이가. 예. 그래서 이제 장성택을 치는데 앞장서니까 당연히 이제 김원홍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사냥을 시키고 나서 사냥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사구팽. 토사구팽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원홍이라는 사람을 또 죽였어요. 그다음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죽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김정은에게 거짓말하고 권력을 남용했다. 이런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김원홍도 이제 날려 이제 버린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 나중에 또 뭐 그 김원홍에 의해서 장성택이 또 뭐 그 누명을 썼다 이런 식으로 또 복권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복권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장성택을 죽이는 건 정당했는데 김원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항상 국가보위상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그 말년이 안 좋았어요. 아, 뭐 자살하거나 뭐 끌려가거나 뭐 처형당하거나 뭐 이런 이제 그 비운의 자리이긴 하기 때문에 김원홍이가 이제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이제 아주 은밀하게 다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김원홍을 죽일 때 굉장히 무리하게 죽였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이것 때문에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이 조직이 굉장히 흔들렸고, 예. 근데 지금 이제 김원홍 사건 이후로 국가보위부라는 조직이 상당히 지금 위치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파워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김정은의 그 신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네. 지금.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 내에서 소위 2인자,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실세 예.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부서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핵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조직지도부, 그 국가보위부, 그다음에 인민군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과 정보와 당 이 네. 세 조직의 핵심 수장들이 이제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정일 때에는 이제 그런 2인자 그룹이 그러니까 2인자는 용납하지 않지만 2인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2인자 중에 독보적인 2인자가 되면 죽이고 그러니까 2인자들끼리 약간 균형을 맞추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장성택, 뭐 이재강 부부장 그리고 뭐 또 누구 뭐 최룡해 같은 이런 사람들 놓고 서로가 경쟁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 갑자기 누군가 올라오면 그건 죽이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정은 때에는 이런 2인자 그룹이 잘 보이진 않아요. 예, 최령희가 나왔다가 이제 깔아앉았고 지금 조영원이 나왔는데 또 없어졌고 뭐 이런 이제 그 2인자 같은 2인자가 보이긴 하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약간 균형 있는 2인자 그룹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북한의
그러니까 과거 아버지 시대하고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용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소위 최근까지 이제 2인자로 인정을 받았었다가 안 보여서 숙청이 된 거 아니냐. 물론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사진이 공개는 됐다 이렇게 나오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조용원이 그 숙청당했다라고 그 소문이 돌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평가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러니까 숙청됐지만 이제 여론 때문에 사진을 보여줍니다. 네. 네, 그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숙청이라는 게 꼭 죽인다는 건 아니라 그냥 직책에서 쫓겨나는 것도 숙청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막 죽였는데 이 죽이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네. 특히 이제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 뭐 김원영 부부장이라든지 또 이제 황병서라고 유명했던 그 임인군 청정지국장 황병성 씨도 그렇고 몇 사람은 이제 숙청은 됐지만 가끔 얼굴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연금 상태에서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이제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도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간부들이 괜히 저 김정은 옆에 있다가는 그냥 바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공포심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이 체제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들은 이제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는 그렇지만 이제 권력을 다 뺏고 이제 숙청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그 김원홍 숙청 이후에 약간 변화가 그런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열받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영원 같은 경우에도 숙청은 했지만 얼굴은 보여줄 겁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북한 권력 김정은 옆에서 껌딱지처럼.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기보다 권력이 좀 세진다 싶으면 일단 숙청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후계 구도 작업이 임박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후계자를 세울 때에는 그 후계자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제거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 때도 보게 되면 그 이제 그 태종 그 이방원이 이제 아들 세조에게 권력을 세종에게 권력을 줄 때 뭐 자기 외척을 다 치고 자기 이 주변의 권력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다 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권력을 줄 때 자기를 믿고 날뛰는 어떤 권력의 어떤 핵심들을 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지도자는 이제 휘둘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영원이가 이제 10년간 북한의 핵심 권력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함께 공부했던 탈북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조영원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제 예민한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실수가 없고 되게 똑똑하고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변덕스러운 김정은 옆에서 그 양말 투혼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 장마철에 막 이렇게 막 비가 오는데 조영원이가 신발 벗고 양말로 막 김정은 양말 신고 따라가는 그런 그래요? 사진도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막 김정은 앞에서 손대고 이렇게 막 그 사진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조용원이군요. 조영원, 예. 그러니까 조영원이가 이제 소위 김정은의 그 아부아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표본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여왔지만, 이제 자기 가슴에 있는 권력에 대한 야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어떤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조영원이가 되게 편하고 일 잘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긴 하지만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놈이 아주 무서운 음모를 가슴에 품고 참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때가 오게 되면 김정은을 뒤집어 풀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인물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영원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을 김정은이가 누가 찍는다고 하게 되면 이 정보기관에 딱 붙어가지고 조영원은 텁니다. 이렇게 막 털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들이 뭐 마약했다, 뭐 딸이 뭐 했다 해가지고 막 털어내가지고 이제 막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없죠. 예.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명분은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 최룡해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그의 인맥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보고서에는 네. 국내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 인맥들이 쭉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 당정군 엘리트들이 어떤 이런 그 특정인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최룡해라든가 이런 특정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조직처럼 이렇게 모임이 연결되는 게 북한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북한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민군이라고 하는 군 조직을만 보게 되면 이제 군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군단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군단 보위부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24시간 그냥 매일 그 3개 이상 라인에서 보고가 됩니다. 아, 네. 김정은에게. 얘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 서로 감시하는군요. 예. 근데 이 보고가 틀리면 그 보고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감시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핵심에 있는 간부일수록 뭐 이런 집안에는 전부 다 도청 장치가 다 돼 있고 말 한마디 뭐 누구 만나는지 이거 다 봅니다, 이게. 네. 이거 보는 부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서 술 먹을 수 있죠. 있는데 술을 자주 마신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 뭔가 이제 모이는 것 같다. 그 감지가 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냥.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최령희가 만약 이제 그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룹을 만들었다? 벌써 최령희는 사형장에 들어갔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특정인 혹은 이 특정 그룹 세력에 의해서 뭔가 그 북한 정권의 어떤 붕괴 아니면 무슨 뭐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뭐 건강하거나 이렇게 팔팔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거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아버지가 네. 뇌출혈 와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그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권력이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을 했거든요. 거의. 네. 예, 장악을 해가지고 휘둘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장성택 생각대로 뭐 나만 드라마 보는 거 다 그냥 대충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통제도 굉장히 느슨해지고 네.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다 때려 잡으면서 이렇게 막 또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 지금 현재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뭔가 못 일어나고 있다. 네. 그거 할 때에는 이제 잠재돼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뭔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후계 과정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좀 세력이 강한 사람들을 네. 다 숙청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나눴던 조용원 노동당 조직 비서? 네. 조직 비서 이게 참 직함이 좀 낯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왜 2인자로 불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노동당 시스템을 이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은 이제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 1과부터 13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1과가 뭐냐? 그러면 이제 1과가 뭐 예를 들면 인민군 전체 조직을 담당하는 과다. 그러면 1과 부부장이 인민군 전체를 담당해가지고 소위 국방장관보다 얘가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8과가 국가 보위성을 담당이라면 국가 보위상보다 이 8과 과장이 훨씬 높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직지도부라고 하는 이 고민주 같은 이 라인들이 모든 북한의 기관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구는 내각 담당, 누구는 뭐 외무성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조직지도부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조직 비서가 바로 이제 조영원이가 되는 겁니다. 책임자가. 그러면 이제 김정일 때에는 조직 비서라고 하는 직책이 너무 파워 강하기 때문에 김정일 본인이 겸직을 했어요. 네. 총비서 겸 조직 비서를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남한테 안 줬어요. 무서우니까. 아, 그렇죠. 그 권한이 워낙 세니.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은 이제 그런 건 없이 조직 비서를 앉혀놨는데 그럼 이 자리는 뭐냐면 김정은보다 더 권력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정보, 모든 보고가 다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이 조직 비서가 딴 마음 먹게 되면 권력을 딴 데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치다 보니까
조직 비서라는 자리는 이제 항상 그 권력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조직 비서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모든 핵심 부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할을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영원을 친다는 것은 김정은 본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후계 구도가 임박했다면 조영원이 이 조직 비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장악을 했을 것이고 함부로 이제 뭐 잘못 건드리다가는 오히려 조영원 세력이 반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영원이를 조용하게 비리 혐의로 엮어가지고 잡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다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지금 조영원이가 40일째 안 나왔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한 겁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이 국내적으로 조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막 나오니까 뭐 조영원이 살아있다는 것을 살짝 띄워주는 거죠. 네. 뭐 나오긴 할 겁니다. 나오긴 하는데 거의 권한은 죽은 목숨에 조영원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조용원 이 조직비서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언론에 노출이 여러 차례 됐었잖아요. 네.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노출되는 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뭐 이제 뭐 가족 중심의 어떤 화합이 국가의 화합을 더 뭐 안전하게 한다. 선전전인가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당 이런 간부들이 설선수범해가지고 김정은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아버지는 부인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인민들한테. 네. 자기는 이제 부인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도 모범적인 가정이고 또 자기 주변의 간부들은 전부 다 가정이 정상적이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북한 전체의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뭐 탄탄함, 안전함을 이제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이제 그런 선전의 효과를 이제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그래서 그 부인도 네. 엄청난 그 권력가의 딸이거나 아니면 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장 무슨 책임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 조용원 부부가 직접 조사를 받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던데 예. 어떤 근거로 지금 그 시작이 된 건가요? 이 사태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조영원이 철저하게 김정은에게는 이제 뭐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아주 치밀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냐면 돈을 이제 받는데 이 사람은 치밀하기 때문에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건 원치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의 계좌에 있으면 내 돈이다. 음. 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렇죠. 예. 차명 관리. 예, 차명도 있고 이제 뭐 누가 세력들이 이제 돈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돈은 주인은 뭐 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조영원도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권력의 2인자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직 지도부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가 제일 셉니다. 아, 그래요. 또 러시아와 이제 무역을 하는데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위치죠. 그러면 조영원에게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조영원에게 바로 주지 못하고 조영원에게 믿는 사람에게 돈을 이제 깔아 놓는 실무진들. 예. 근데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김정은 세력들이 조영원을 쭉 이제 포위망을 접혀가면서 이제 관찰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뭔가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꼬투리 단서가 된 게 조영원의 뭐 딸인가 아들인가 마약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마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노동당의 뭐 권력을 가지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할 게 별로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항상 마약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자기 상류층 그룹들과 이제 난잡한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북한에서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아마 걸려들어서 가능성이 높고 이걸 계기로 이제 파보다 보게 되면 돈의 출처라든지 이걸 쭉 엮다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영원 부부가 이제 겉으로는 깨끗한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아주 엄청난 돈을 뇌물을 받고 이런 부정부패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 현금이 있는 놈들은 전부 다 간첩으로 가야 된다. 아, 네. 예. 왜냐면 이제 김정은 본인이 다 이제 자기가 돌봐주고 자기가 책임지는데 돈이 왜 필요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따로 챙긴다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냥 뇌물
그냥 욕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군요. 이건 반국가적인 예, 행위군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10만 불 이상부터는 이거는 이제 그 소위 역적 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조영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본인은 아마 깨끗하게 다 이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주변을 쭉 파보게 되면 이 조영훈 때문에 이제 한 10년 이상을 이제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세력을 만들어 놓으려면 돈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직 관리하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영원한테 붙으면 뭔가 생긴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영원은 철저하게 이제 이걸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네. 잡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뭐 북한 정권이 뭡니까 이게 다 그런 걸 그쵸.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뭐 조영원이라고 해도 뭐 뒤를 파보게 되면 다 뭐가 나오는 거죠. 조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 본인의 건강이 좀 위태롭고 네. 이제 후계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김주애로 지금 그냥 부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적인 시각입니다. 이거. 아,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밖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북한 사람들 누구도 여자인 김주애가 여자인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 또받들이니까 저게 후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자가 후계자가 되는 순간 북한은 굴죽시 망합니다. 이거.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여성이 어떤 리더가 되고 여성이 대통령까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민주주의 과정이 축적이 돼야만 이제 가능한 것이고 뭐 가끔 이제 과거에 군주제 때도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북한 같은 남전여비 철저한 남전여비 사상 그런 체제에서는 여자가 되는 순간 이거는 체제의 어떤 그 파괴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 누구도 이제 김주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거의 김정일 때에는 여동생이 네. 그 권력의 2인자 같이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김정일 본인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정은 때 와서 뭐가 생기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 김정은은 예. 그래서 동생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남매 공동 정권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공한 모델로 돼 있다 보니까 김주애가 나와서 이제 상대가 먼저 이제 사계 후보가 임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네. 예, 보여주면서 김주애가 이제 그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김여정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 그거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김주애가 올라가는데 김여정이가 옆에서 막 깍듯하게, 네, 깍듯하게.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출하는 거죠, 연출. 네. 그러면서 이제 김주애가 이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후계 구도의 뭐 2인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아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후계자가 될 텐데 불행한 것은 김주애의 뭐 오빠든 동생이든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 남자가 있는데 약간 자폐 비슷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주 이제 후계자 될 수 없는 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이설주한테는 이제 그런 후계자가 없고 현성월이나 이제 다른 여심이라고 하는 다른 여인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들이 한 두세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성월도 많이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그 무슨 내용 관계인가 보죠? 현성월이는 이제 뭐 그 내용 관계가 아니고 뭐 그냥 이제 뭐 그 이제 뭐 이런 그 분신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성월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크게 무슨 아주 이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여자가 뭐 김정은과 특별한 가문의 어떤 연관성도 없고 네.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냐 설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아. 늘 김정은 옆에서 붙어 다니는데 이제 그 수수께끼의 열쇠는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유학 갔을 때 네. 현성월이가 이제 같은 스위스에 그 유학 비슷하게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갔냐? 현성월이가 이제 생긴 모양이 그 김정일이의 어머니 김정숙이하고 닮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말년에 이제 이 현성월이를 약간 청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정은이의 누나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멘탈이 약간 흔들리고 하니까 네가 스위스에 가서 누나 역할을 하라고 이제 보여줬는데 네. 그때 이제 김정은과 만나면서 뭐 누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정분 나가지고
첫 사랑이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좀 루머가 있긴 하군요. 예, 그러니까 루머라기보다는 되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증언들이 있는데 어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누군가가 보고를 하러 갔는데 김정은과 현송월이가 같은 부부 옷을 그러니까 잠옷을 입고 나오는 거 봤다는 겁니다. 아, 청사에서 네. 그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사람은 뭔가 이제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고 실제로 행동하는 게 현송월이는 김정은의 모든 동선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1호 행사라고 하는 이제 중요 행사장에 현송월이가 휴대폰을 혼자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총살감입니다, 완전히.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현송월이는 마음대로 휴대폰도 혼자 보고 뭐 김정은 따위는 이제 뭐 신경도 안 쓰는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인가 저 동해 쪽에서 뭐 북한의 전략 잠수함을 진수식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약간 영국식으로 이제 그 군함 진수식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샴페인 터뜨리면서 막 이거 하는데 만약 그거를 하려면 이제 왕비나 공주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영국의 어떤 그런 관례상 보게 되면. 근데 왕비나 공주는 안 나오고 그게 현송월이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최선희라고 하는 그 외무상이 나와가지고 최선희가 이제 샴페인을 이제 이렇게 뭐 두드리면서 이제 샴페인을 까는데 샴페인 터뜨리는 자리에 현송월이가 중심에 딱 서가지고 이제 김정은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김정은이가 현송월한테 주는 선물이다. 네. 더 나아가서 현송월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군함의 상징성을. 현송월이가 거기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군요. 영국식으로 이걸 하는데 현송월이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예. 근데 현송월은 그럼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편이 없는 상태인데 남편이 있다는 소문은 도는데 남편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 그리고 자식은 있다. 아들은.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나온 채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중앙당 내부에서 김정은과 바람 핀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때. 네. 돌다 보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오히려 현송월이를 띄웠다는 말도 있고. 예. 아, 그렇군요. 예. 어쨌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도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그렇죠. 결혼 관계라든가.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성택을 막 칠 때 유일하게 장성택 사람 중에 안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스위스 대사였던 이름 내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장성택의 핵심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대사를 안 죽였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스위스 때 김정은을 그렇게 잘해줬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스위스 때 알게 된 이런 노동당 간부들은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되게 뭐 방황할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이제 다 챙기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현송월이가 되겠고 현송월이는 자기가 좀 멘탈이 흔들릴 때 자기를 잡아줬던 어떤 첫사랑이기도 하고 또 누나이기도 하고 아주 뭐 약간 이상한 관계로 이제 엮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냐 현송월이만큼 김정은이를 깊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봤으니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얘가 뭘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얘한테 맞춤형 이런 걸 다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선발해도 현송월이가 딱 보고 얘는 통과 해가지고 뭐 김정은한테 앉혀주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제조상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진 않겠지만 김주애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것 자체는 후계 작업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이미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벌써 후계자를 뭐 하긴 이르긴 하지만 근데 김정은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초고도 비만에 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당뇨에 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그 백두산 이제 동반을 살짝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자기보다 한 20, 30년 위인 문재인 대통령은 쑥쑥 올라가는데 김정은이는 한 10m 올라가는 것도 막 못 올라가요. 네. 뭐 헐떡거리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고도의 당뇨라든지 이런 그 혈압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당시 그 나이에도 자기보다 훨씬 아버지 뻘 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막 펄펄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못 올라가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제 뭘로 살고 있냐? 그 사양 수액 그로 살고 있다. 네. 예, 사양 수액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사양 수액이라는 게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영양 주사군요. 그러니까 영양 주사 겸 이게 혈관 이거 청소. 청소 겸 이제 혈관을 막 뚫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양이라는 게 워낙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사양은 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진단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공진단 속에 이제 사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건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공진단에 사양이 있는 공진단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사양 자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양 노루가 이제 예를 들면 한반도 38선 그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 벨트에 있는 사양 노루가 진짜랍니다. 이게. 네. 러시아에 있는 사양 노루는 이제 B급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이 중부 지역에는 사양 노루는 100% 김정은이가 먹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예. 그 사양 몇 마리나 있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걸 사양도 잡아가지고 사양 배꼽을 따가지고 전부 다 수액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돌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김정은이의 건강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 그러니까 사양 수액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현대 의학이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거든요. 아, 이게 하나의 민간요법처럼 봐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민간요법 중에 최고의 약을 쓰는 거죠. 네. 예, 실제로 이제 사양 자체가 이 혈관이 막히거나 이제 뇌졸중이 오거나 뭔가 왔을 때 사양을 딱 투입하면 바로 이제 그 풀립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그게 정말 그 진시 황제가 그 불로 약을 찾으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공진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양에 들어간 이 공진단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린다는 이제 그런 기적 같은 효과가 있는데, 네. 김정은이가 이제 그 사양 배꼽 공진단 정도가 아니라 사양 자체를 수액 만들어 가지고 이걸 몸에 돌리면서 이제 혈관을 관리를 하는 건데, 더 이상 사양 수액 외에는 이제 쓸 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본인도 갑자기 자기가 꽃가닥 할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임박했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금방 죽거나 쓰러질 때 후계자는 아직 웅성하고, 그럼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영원이가 되는 거예요, 조영원이가. 아, 그래서 예.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면 어쨌든 충신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충신이거나 야망을 숨기거나 야망을 숨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그쪽 뒤후자로 인정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독재자는 믿겠지만 김정은이는 그래도 이제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력에 관해서는 이제 김정은도 탁월한 어떤 보는 게 있겠죠. 네. 그 조영원이가 딱 보면서 자기가 보건대는 흠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긴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좀 뭔가 허술한 면이 있어요. 내가 좀 그렇죠. 봐주는 듯 하면서 이게 가는데 너무 철저하다 그러면 좀 무섭긴 하겠네요. 이게 독재자 뭐 입장에서는. 수혜가 나와가지고 다 이러는데 어떤 인간은 이제 김정은이가 물에 들어가는데 얘는 물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네. 조영원이는 막 물에 같이 떼 들어가고 심지어 신발도 다 벗어버리고 양말바람에 그냥 이제 그 진창길을 막 걷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보건대는 야, 얘 진짜 정말 대단한 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첨을 떠는 인간인데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네. 예, 저게 진짜 진심이 아니고 뭐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고도의 어떤 그런 인내하는 과정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영원이가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모든 거 중심에는 김정은의 건강 그리고 언제 갑자기 이루어질지 모르는 후계구도 이게 가장 큰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 일에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당 간부들 정말 권력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김여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김여정은 언제든지 오빠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직함보다도 더 가까운 핏줄이기 때문에 김여정과 그 뭐라 그럴까요? 조용원, 뭐 최룡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이도 이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김정은 정권이 올라섰을 때
제일 타격을 받은 게 장성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장성택의 남편은 바로 이제 김경희고, 그럼 훗날의 김경희는 바로 김여정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김여정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과거의 고모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아마 할 겁니다. 지금쯤이면. 왜냐면 이제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의 아들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김여정이가 이제 예를 들면 현성월이 아들을 좋아할지 또 여심이 아들을 좋아할지 또 리설주를 좋아할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만에 하나 자기가 싫어했는데 후계자가 되게 되면 이제 고모와의 관계가 되게 갈등이 안 좋아지겠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여정이도 조영원 못지않게 권력을 굉장히 장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지금. 예. 그래서 위험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의 남편도 지금 그 조영원 밑에서 그 감찰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부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죽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 후계자가 생겨서 한동안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제일 믿을 만한 게 그래도 김여정이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혈육의 동생과 남편이 이제 권력을 지켜줘야 되겠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권력을 이제 이완할 때 일단은 이제 혈육을 빼고 또 혈육 같은 자를 빼고 그 최룡해는 아마 남겨둘 겁니다 아마. 네. 예, 빼고 이제 위험한 인물들을 다 제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인물들을 최소화시키고 이걸 가족 중심으로 남겨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김여정이나 그 남편은 당장 죽일 일은 없어요. 그건 이제 후대의 독재자가 결정할 거죠 아마. 하긴 뭐 김정은도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이경이나 장성택을 차마 죽이지는 못했던 것처럼 그렇죠. 김정은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다음 때 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그 주변의 어떤 친위 그룹들 그렇죠. 이쪽에서는 불편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일이도 이 사람이 이제 냉혹한 독재자긴 하지만 가족을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네. 예. 하긴 그 배다른 동생이죠. 김평일. 예, 김평일이를 당장 죽이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죽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김정일이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절대로 이제 가족을 다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네. 혁명화까지 보내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면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김옥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수용소 보내고 그 여자의 아버지와 오빠는 다 총살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고영이가 유방암으로 죽었습니다.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준 원인이 뭐냐면 고영이의 사랑,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고영이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옮겨지게 한 게 김옥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 고영이는 완전히 댓글방에서 이제 거의 버림받았고 김옥이가 사실은 김정일의 마지막 부인으로서 이제 실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옥이를 막 죽이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일이가 축제 바람으로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을 먼저 다 숙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형 김정철이 네. 그 전에 장성택이를 먼저 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막 엄청 죽였어요. 아. 그러니까 가족을 죽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개연성이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했던 거는 이제 약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친남매 간의 권력을 쥐고 이제 흔들었으니까 내부는 단단하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리설주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네. 김주애가 또 다른 뱃속에서 나온 남자아이와 이제 권력을 이제 쥐고 이제 공동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현성월이와 리설주가 어떤 관계가 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 소외된 누군가는 또 누군가 또 지지해야 되고 또 누군가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자녀가 여럿이라는 전제하에.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더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더 많은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게 권력을 쥔 자는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다른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권력의 어떤 그 파괴적인 어떤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정은 이제 이후의 권력은 북한 정권의 붕괴 과정과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씨 왕조의 붕괴는 4대 세습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붕괴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또 지지 그룹도 이렇게 나뉘어질 테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북한의 해외 파견 인력 14만 명 가운데 7, 8만 명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동했다. 이런 뉴스가 좀 있나 봐요. 예. 이건 팩트입니까? 아마 거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정부는 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그 태도가 되게 좀 안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노동자의 어떤 해외 파견 축소를 지금 압박으로 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이제 뺏어간다. 네. 그런 이제 내부적인 또 그런 원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밀어내고 있다 보니까 또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 간의 관계가 또 되게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그냥 몰빵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아, 네. 예,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오랜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부족하고 또 상당한 사람들이 또 해외로 이제 도주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북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가 이제 푸틴과 아마 이걸 약속을 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험한 일은 다 북한 사람들이 하겠다. 그걸 이미 이제 그걸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을 북한에 다 가는 것처럼 했지만 전부 다 또 러시아로 다 보내가지고 러시아 곳곳에 그냥 각양각종의 어떤 그런 노동 현장에 북한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외화벌이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그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돈을 많이 줍니다.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중국과의 관계를 뭐 거의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돌아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모든 인력, 모든 외화벌이, 모든 이제 뭐 군사, 경제, 뭐 노동 모든 부분에서 러시아와 지금 완전히 지금 소통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푸틴과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이제 휴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 이제 과연 과거처럼 북한을 이렇게 그렇게 좋게 해줄까? 네. 이제 그건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다들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한국의 경제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푸틴도 지금 뭐냐면 김정은이한테 필요한 게 군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내준 건 이제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무기들을 막 잔뜩 보내가지고 그 러시아가 이제 완전 속았거든요. 폭삭 속았다는 말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속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누구도 안 도와주는데 자기만 도와줘가지고 이제 푸틴한테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푸틴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찰 위성, 그리고 뭐 평양을 방어하는 대공 미사일 이걸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핵잠수함, 그리고 이제 뭐 구축함, 그리고 이제 전투기. 그러니까 다 달라네. 수호 57.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모든 현대적인 무기는 다 달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그 수호 57 같은 경우에는 이제 F-35랑 비슷한 그 기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전투기가 뭐 F-35 같은 경우는 한 뭐 3천억 정도 한다면 그래도 이것도 한 1,000억 가까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전투기를 막 몇십 대 달라고 그러면 북한의 인민군대가 뭐 다 가도 그 돈을 못 갚을 겁니다, 막 이게. 네. 달랑 이제 몇만 보내놓고서 그 돈을 그쵸.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그 김정은이가 작년 10월 달에 정찰 위성 5기를 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들어온다는 거 가정하에. 근데 아직까지 하나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못 주는 겁니다, 지금. 예. 달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전쟁이 확전이 되거나 더 길어지거나 하면은 또 그렇겠지만 지금 마무리돼가는 그렇죠. 수순이라.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쟁을 한 1년 더 가야 됩니다, 사실은. 더 가야 되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좀 조마조마하겠죠. 그리고 이제 평양을 방어하는 이제 그 지대공 미사일들, 이 방어 이제 포대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제 S-500을 지금 개발을 완공을 했고 실전 배치가 되고 있고 지금 배치된 게 S-400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에 들어간 게 S-300인데 그 이스라엘 공군이 그 이란 테헤란을 포함해 가지고 이란 그 모든 군사 기지를 아주 쑥대밭에 만들어 놨습니다. 네. F-35 편대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제공한 S-300이 거의 무용지물을 했어요. 아, 그래요? 다 파괴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주력 공군이 F-35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가 이제 S-300을 이제 포대를 갖다 놨는데 이게 F-35 한 대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원래 S-400을 달라고 했는데 300을 줬습니다. 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찜찜한 거죠, 이 김정은도. 근데 없는 것보다 나오니까 갖다 놓긴 했는데 푸틴한테 이게 쏙 고마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란이 털렸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뭐 대한민국이 F-35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군이 F-35 이 비행장을 폭격해가지고 다 없애지 않고서는 평양에 아무리 뭐 그런 거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게 뭐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김정은 정권이 무리한 요구와 이제 푸틴의 불편한 심기 이게 지금 수면 아래로 지금 이렇게 잠재돼 있지만 전쟁이 딱 끝나는 순간 푸틴도 이제 별로 아쉬운 게 없고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가 아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정상 국가가 되려면 이제 북한은 좀 멀리하고 네. 이제 대한민국과 손을 잡아야 되고 유럽과 손 잡아야 되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그렇잖아도 최근에 그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한 걸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 북러 동맹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입은 북한군 사상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위훈비를 세우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물론 러시아가 먼저 한 이틀 전에 언급을 하고 이틀 후에 북한이 인정을 하는 형식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무슨 전략이 포함이 돼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뭔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뭐 북한이 뭐 왔다고 해서 별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미 뭐 다른 영웅들 많이 쏘았기 때문에. 근데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은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 인민들한테 자국의 군대를 뭐 러시아 전쟁으로 파병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 그 뭐 나온 네. 거 보니까 뭐 훈련하러 간 줄 알았는데 와보니 전쟁터였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예.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의 모든 인민군 군인들은 훈련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서 전쟁터로 훈련을 보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 실제로 전쟁에 참여를 했고, 문제는 이제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인명피해가 이제 북한에서 발생했던 인명피해가 어떤 차이가 있냐. 북한에서 나왔을 때에는 북한 사정에 맞게 처리를 해도 네.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파병으로 가서 죽었다고 하게 되면 그 파병을 받은 국가에서 이 병사에 대한 이런 그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냐는 그렇죠. 것은 보상금. 상식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상식. 예.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뭐 그 부모도 되겠고 뭐 형제도 되겠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나 내 아들이 죽었겠지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 어떤 분노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한두 명이면 뭐 별 문제 없겠지만 10,000명 이상 나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파병에 대해서 북한은 가급적이면 이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 않지만 이제 워낙 규모가 커지고 워낙 이제 그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북한 내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쫙 돌기 시작하겠네요. 이미 많이 돌아왔습니다. 돌았는데 이제 그 평양에서 러시아 부상병들을 대거 데려다가 이제 치료해가지고 그랬죠.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참전 용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우리는 평양에 못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인들은 평양에서 대접하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자국 군대가 우선이냐 아니면 외국 군대가 우선이냐, 그 이제 군인들이 불만을 표출을 했고, 네. 김정은 정권이 본질은 뭐냐면 자기들의 목숨을 갈아서 김정은을 살리기 위한 오로지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생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됐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파병을 했는데
그 파병한 개인 군인들의 보상금은 국가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100% 본인에게 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파병 이 군인들이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을 살렸거든요. 네. 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파병을 결심을 하긴 했지만, 이게 북한은 파병한다는 말도 안 하고 훈련 간다고 하면서 다 죽여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이런 길도 막히고,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누구도 줄 생각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북한의 부모들이 지금 열받아 있는 것이고, 그 부모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뭐 친구들, 형제들 뭐 이런 가족까지 다 그렇죠. 지금 연대가 되다 보니까 이 보상을 끝까지 안 해주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북한이 또 그걸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여튼 앞으로 요 이슈와 관련해서 북한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민심의 동향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되고. 굉장히 지금 그 체제가 예를 들면 그 뭐 약간 여유가 있으면 조금 이제 풀어주겠죠. 근데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원래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우리를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3월에 해야 될 이 선거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왜 안 하고 있냐? 그 작년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규모 행사를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얘는 막 뭐 쏘아 올리고 막 모아가지고 퍼레이드하고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좋아하는 걸 왜 한 번도 못 했냐? 돈이 없어요 이제는. 예? 그 정도로 지금 돈이 이제 말랐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미국과 뭐 대한민국은 이제 혼란스럽긴 하지만, 근데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김정은의 목숨은 미국의 손끝에 달려 있는데, 최소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어를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이게 러시아로부터 이제 변변한 게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발악을 하는 거지, 발악을.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민생의 작업을 풀면서, 특히 이제 뭐 이제 죽은 이제 군인들 가족에 대한 예우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북한 전체의 어떤 반발을 불러와서 이제 한순간에 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네. 예. 여기에 지금 이제 후계 구도까지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북한 인민들이, 아니, 김씨 일가가 김일성 때부터 지금 쭉 오면서 도대체 해준 게 뭐냐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뭐 2개 국가론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남으로 갈라서 가지고 이제 통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통일은 선대 수령이 유언이기도 하고, 우리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그렇죠. 있는 이유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 너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명분도 사라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민생이 파괴됐기 때문에 네. 이 위기를 김정은 정권이 돌파할 그런 이제 가능성 거의 없다. 네. 이게 이제 북한 정권이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7, 8만 명이 이제 러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러시아로 인력이 계속 들어가는데 네.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귀한 저 한국으로 예. 보내달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탈북자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뭐 유엔 난민기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다면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 생기는 갈등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유엔 난민 기구와의 관계를 과거처럼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정상 국가로 복귀했을 때 이건 바로 자동으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하게 되면 러시아 정부는 이제 북한을 송환을 안 하겠죠. 네. 예, 이걸 보여줘야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그렇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정권이 무리하게 지금 대규모의 인력을 러시아에 갖다 놨는데, 이게 무리한 인력 파견이 또 대규모 탈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이제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 탈북하기 쉬운 조건이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건 중국 그동안 그 정말 가장 어려울 때도 중국 때문에 버텼던 이 중국 요즘은 뭐 현송월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쌍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일단 팩트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그 현송월이가 2015년도에 모란봉 악단을 끌고 베이징에 갔다가 공연도 안 하고 이제 팩 돌아서 가지고 돌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국가 간의 굉장히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입장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관람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런 폭리시한 여사가 그 부인께서 이제 와서 봐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받다. 그럼 북한이 이제 우리가 핵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현송월이가 그때 중국하고 엄청 싸우고 돌아왔는데 김정은이가 무슨 말 했냐면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미 2015년부터 북중 간의 갈등이 되게 심화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친중화된 북한을 원하는 거지 반중화된 북한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한패거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반중 하는데 반중이 이제 반북하고 이제 같은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중국과 북한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둘이가.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과의 북한이 갈등 구조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가 왔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왜 싫어하냐? 북한이 반중 국가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랑 만나서 하는 건 되게 하기애애한데 시진핑하고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대련 바닷가에서 따이렌 바닷가에서 둘이서 이제 막 손잡고 막 화기애애하게 막 웃으면서 막 뭔가 합의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진핑 이 바닷가 걷던 발자국을 이 동판에 새겨가지고 이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세웠는데 몇 달 후에 그 시진핑 주석이 동판을 갖다 다 없애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다 녹여버렸어요. 아, 그때 심기가 완전 상했군요. 그때 완전히 갔는데 왜 갔냐면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 해군이 이제 미국과 이제 뭔가 경쟁을 하면서 미국은 이제 뭐 저게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필리핀, 베트남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쭉 포위하지 않습니까? 이 포위를 뚫으려면 일단은 바다에서 뭔가 나가야 되는데 북한 동해 바다에 중국 해군 기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일본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동해안에 해군 기지를 하나 만들자. 네. 북중 간에 함께 쓰자. 자, 이걸 허락해주면 중국이 상당한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 했고 김정은이가 오케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양에 돌아갔는데 이제 참모들이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중국 군대가 북한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끝난다. 아.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쉽게 오케이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개입 못 해가지고 막 달라 있는데 항구를 내주게 되면 이제 중국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북한이 그렇죠. 장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몇 달 후에 안 된다고 이제 안 되겠다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제발 그러지 말고 하자 했는데 끝내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것 때문에 그나마 북한과 중국 관계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도 이제 그냥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한국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완전히 끝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야, 그러니까 참 북한 입장에서도 돌이켜 보니까 이거 길게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네. 이걸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런 걸 제안했을까? 또 역시 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겠네요. 그게 이제 아버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 미국의 군사 우산을 쓰고 경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뭐 함부로 개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예? 하지만 이제 한국도 이제 오란 위치가 되다 보니까 뭐 미국한테 종속됐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거의 뭐 이제 동등한 관계로 가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중국의 핵우산, 중국의 뭐 이런 군사 우산을 쓰게 되면 이제 완전한 종속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이걸 포기하고 독자 핵 개발, 독자 군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의 우산을 쓰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아예 멸망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버텨왔는데 갑자기 항구로 이제 중국군이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권 종말의 어떤 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중 관계가 완전히 돌아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가까운 듯 한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또 내막이 있었군요, 사연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전략센터 평양24 강철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